주한미군이 오늘 새벽 기습작전을 하듯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체계 핵심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이뤄진 장비 배치를 놓고 정치권에선 사드 못 받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드 장비 배치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와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어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선 모처럼 네거티브 공방에서 벗어나 정책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과 북핵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동성애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등 두 가지 이슈가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었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3자 후보 단일화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격차는 전주보다 더 벌어진 13.3%포인트로 문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추세로 보면 어제 TV토론 이후 두 후보의 격차는 토론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갈라졌고 천장에서는 시멘트 조각들이 떨어졌는데요. 이곳 화장실과 도서관도 긴급 폐쇄됐습니다. 학교 측은 주변에서 재건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출생아 수가 1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올 들어서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오늘 새벽에 기습작전을 하듯이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체계 핵심 장비들을 반입했습니다. 레이더와 발사대 등 대부분의 핵심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배치 완료 단계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는 우선 환경영향 평가와 기반 시설 공사 등의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선을 불과 열흘 남짓 남긴 상황에서 강행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드 배치 결정부터 사드 부지 확정 그리고 전격적인 사드 배치 등 모든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드 배치 현장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사드 장비 배치가 군사작전처럼 새벽에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새벽 상황을 좀 다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사드 배치 예정지인 이곳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는 경찰 병력이 확연히 늘었습니다. 약 8,0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자정부터 성주 골프장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를 모두 차단했고 차량들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작전은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원불교 신자들이 사드 배치 반대 상황실 역할을 해온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이후 2시부터는 경찰들이 차단막을 3겹, 4겹 치면서 이곳 소성리 마을회관을 아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이후 종교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새벽 3시 40분쯤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경찰이 투입돼서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로에 있던 차량 10여 대를 견인하기도 했는데 이 도중에 차량들의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되자 4시 45분 레이더와 발사기 등 사드 핵심 장비가 1차로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갔고 6시 40분쯤 2차로 트럭 10여 대가 들어가면서 사드 장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예. 저렇게 밤새 그러니까 작전이 실행이 된 건데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좀 어떻습니까? 경찰 청년들 아닙니까? 네, 경찰이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12명의 주민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갈비뼈가 부러진 큰 부상을 입은 주민들도 있는데요.
주로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이 할머니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고 몇몇 할머니들은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이 사드 반대 대책위 김천 대책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주민은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것 같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사드 반대를 주장해온 이 주민들은 굉장히 좀 허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주민들은 지금 무척 분노한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이곳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드 반대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새벽 사태에 대해서 대선 전 사드 못 받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사드 배치 철회 집회를 한 뒤 성주 골프장 정문 100m 앞까지 행진을 했고 조금 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촛불 집회를 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한미국 국방장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드 장비가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곳 주민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사드 장비가 추가로 반입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2부에서 바로 오늘 새벽에 이 일을 겪은 이 마을의 부녀 회장 한 분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분도 부상을 좀 당하셨고 기절까지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하실지 이따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작전 하듯 배치를 갑작스럽게 서두른 배경은 과연 무엇이냐? 한미 양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들면서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사드 기습 배치에 대해 한미 국방부가 배포한 짤막한 메시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조속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사대와 레이더 등의 위치를 잡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시험 가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초기 작전 운용을 위한 장비는 모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작전 운용을 위해선 레이더와 발사대, 중앙 통제 장치 등 핵심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치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방부는 다만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전에 배치를 시작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별도의 시설 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관련 절차는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기습작전을 하듯 사드가 배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대선 주자들은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환영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일방적 사드 기습 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배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 대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잘된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정수백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사드 배치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사드 배치가 대선의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따져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정치권 반응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변수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짤막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사드 배치가 갑자기 이루어지긴 했는데 사실 각 후보의 입장은 이미 일찌감치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별다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은 각 당 후보들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밝혀온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확고한 입장을 내긴 했지만 이전에 말해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는데요. 이 사드 배치 문제가 현재는 이전만큼 큰 이슈로 유권자들에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 두 입장 모두 서로에 대한 어떤 공세를 펴거나 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 잠깐 아까 결론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캠프에서 나온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잠깐만 좀 해주죠. 예, 조기 대선이 결정된 후에도 안보 관련한 이슈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드 배치 문제였는데요. 예. 이미 여러 차례 토론회와 정책 발표 등을 통해서 각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온 바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각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지율 조사에도 이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 이런 게 바로 캠프에서 내놓는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드 배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예, 정재윤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습적 배치가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시민단체들도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연행하면서까지 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사과하고 장비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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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국정농단 전국에서 촛불 집회를 준비해온 시민단체들이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지 않았고 시설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고 국내의 제반 환경법, 행정법, 토지 관련 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한밤중 기습적으로 장비를 들여온 것을 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사드 배치를 못 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군인과 경찰이 종교인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종교를 탄압하고 주민들을 억압하고 모든 자유권을 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저녁부터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추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JTBC와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정치학회는 어젯밤에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동안에 3번의 TV 토론과 비교해서 가장 긴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책을 놓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어제는 주로 일자리 정책과 북핵 문제 같은 안보 이슈를 놓고 후보들 입장차가 비교적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첫 자유토론 주제인 경제 불평등 심화 문제부터 논쟁에 불이 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이제 공공부문이 조금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부문 일자리에 마중물을 이렇게 역할을 하자라는 것인데 그걸 자꾸 반박하면 그럼 뭐 유승민 후보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창업, 혁신, 벤처기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과 창업 이런 쪽에서 더 많은 성공적인 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그걸 고민해야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기반을 닦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사장님 마인드다. 안 후보님께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시려면은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2부 주도권 토론에선
전술핵 배치와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후보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팩트체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JTBC의 온라인 팩트체크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부터 운영해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대선 자문단에는 토론 전에는 7만 명이었다가 토론 끝날 때 무려 27만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책 검증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윤석 기자입니다. 어제 TV 토론은 지난 토론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TV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십니다. 저부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부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도입된 원탁 토론 방식은 후보들이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표정을 살피며 토론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후보들은 일렬로 서서 토론하는 기존 방식보다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가 제일 편안하게 해주네요. 예. 토론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늘 그렇습니다. 세워놓고 벌 쓰는 것도 아니고. 방청객들의 반응도 토론 시청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알았어. 예. 토론 도중 후보들이 감정 섞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 사회자의 개입으로 곧장 정책 토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좋은 정책 공약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유승민 후보님 칼퇴근 그 공약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도 칼퇴근법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정책 대결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JTBC가 처음 도입한 대선 토론 팩트체크엔 약 240만 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관위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선거법 위반으로는 보기 좀 힘들다 이런 답변이 왔네요. 알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논쟁의 시간을 줄이고 정책 토론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다음 순서는 예, 리포트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좀 자화자찬 같이 돼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자화자찬을 좀 하겠습니다. 토론 룰을 이전과 좀 다르게 바꾸면서 특정 후보에게는 질문이 전혀 가지 않는 식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세 차례 TV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 한 명에게 질문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2차 토론에서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JTBC는 어제 2부 주도권 토론에서 각 후보가 반드시 다른 후보 3명씩을 지정해 질문해야 하는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17개 질문을 받았지만 안철수 후보 10개, 유승민 후보 9개, 심상정, 홍준표 후보도 각각 7개와 4개씩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답할 기회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 겁니다. 후보들 사이에 전선도 분명해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기회마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과 안보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집중 겨냥했습니다. 주로 날선 공방이었지만 안철수, 유승민 두 후보가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제 공약은 다 동의합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을 거부한 심상정 후보는 어제도 홍 후보에 끝내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의 이슈가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동성애 문제, 또 하나는 범보수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이 논쟁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민감한 문제여서인지 문재인 후보 측은 어제 발언은 군대 내의 동성애 문제에 국한된다고 해명하고 나섰고 안철수 후보는 오늘 같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동성애 논란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문 후보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공방이 이어지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나섰습니다.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성소수자 단체는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 후보가 참석한 행사에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기습 항의 시위를 벌여 회원 13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오늘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적절한 기회 때 말씀드릴 겁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오늘 TV토론에선 군대 내 동성애 허용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어제 TV토론에서는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3자 단일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제기했습니다. 세 당 후보 모두 강력하게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응원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반문연대로 불리는 3당 후보 단일화 문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꺼냈습니다.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제안을 한 셈이죠. 후보 단일화 하실 겁니까?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세 후보 모두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응원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글쎄어라 유승민.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오늘도 단일화는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고 홍준표 후보도 단일화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민단체가 마련한 중도 보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단일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는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JTBC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7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JTBC가 주관한 텔레비전 토론이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토론 전후 1000명씩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지지율부터 볼까요? 지난주부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였는데요. 예. 오늘 결과 한번 보시죠. 어제 오늘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 후보는 38.5, 안 후보는 25.2%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3.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예. 지난주보다는 격차는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예, 지난주보다는 아무튼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그런데 조금씩 더 떨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이번 주 38.5%로 전주 대비 3.5%포인트 하락했고 예. 안철수 후보는 25.2%로 지난주에 비해 6.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좀 큰 편이군요. 근데 견고해 보이던 문 후보의 지지율도 다소 하락했지만 안 후보 하락폭이 좀 더 큰 이유, 그 누구한테 갔습니까, 그게? 일부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게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정이죠, 물론. 네, 예. 추정이지만 그 근거를 보면 안 후보에게 지지세가 강했던 계층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보수층을 한번 보시면 이번 주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약 10%포인트 가까이 빠진 반면에 홍 후보는 올라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이 소수점 차이인 상태입니다. 예, 자, 이건 보수층에 한정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도 관심사입니다. 물론 어제와
그 전과 지금 사이에 토론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게 변인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 대선 국면에서 토론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테니까 그렇게 추정해서 저희들이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 이번 주에는 이 토론의 전후인 어제와 오늘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우선 누가 잘했느냐를 물어봤는데요. 이 매번 토론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도 가장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예. 이 덕분에 심 후보의 지지율이 하루 만에 2.1%포인트 올라서 오늘 여론조사에서는 8.6%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심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여태까지 보면 토론은 잘하는데 이 지지율은 안 오른다라는 얘기들을 듣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심 후보도 그렇고 유 후보도 그랬습니다만은 심 후보는 적어도 이 조사만 놓고 보자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토론회 후에 하락폭이 큰 것은 이 조사로만 놓고 보자면 문재인 후보였죠. 네, 문재인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약 4%포인트 하락해서 예.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예. 어제도 문 후보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걸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토론회에서는 보수 단일화 이슈도 부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유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3명의 후보 모두 단일화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어서 현실성 자체는 크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예. 유권자들 역시 모르겠다는 응답, 그러니까 찬반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이 찬반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 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자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28.8%였는데요. 이 반대는 34.3%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많은 답변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큰 관심을 끄는 이슈는 아닌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만약 단일화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지지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관심이 낮은 만큼 효과도 별로 없다는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했을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로 합당할 경우에는 홍 후보의 지지율이 14.3%로 문재인 후보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도 10.7%로 나왔는데요. 이 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았지만 1위 후보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오늘 경쟁 후보와 비슷한 행보로 맞대응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나란히 안보에 공을 들였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방 안보 전문가들과 지지선언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는 안보를 장사처럼 그렇게 다루면서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이런 가짜 안보 세력과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군사훈련을 참관하며 안보 관련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보 이슈에 민감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전임 정권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북핵, 미사일 위기 더 커졌습니다.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안보를 채택하는 등 안보 분야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나란히 대한노인의 행사에 참석해 노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이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초연금에 이 소득 하위 50% 어르신들에게 현재 20만 원보다 더 차등해서 드리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울산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고용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예, 어제 JTBC와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텔레비전 토론에서 일자리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 또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때보다도 높습니다. 왜 경기가 풀려도 일자리는 빙하기인지 당사자인 청년들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호 기자가 일자리 가뭄이 생기는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시장 화랑으로 수출은 봄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같은 기간 최고 기록입니다. 두 기업이 지난해 국내에 투자한 금액도 19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신규 고용은 900명에 그쳤습니다. 2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고용은 1명만 늘린 셈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고용도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다릅니다. 대규모 자동화 설비에만 투자하면 관리 인력은 조금만 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공장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인건비가 싸고 수출 시장이 가까운 해외로 이미 생산기지를 옮긴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고 수출이 증가해도 국내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부터 선진국처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도화된 산업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즉 4차 산업이든 서비스 산업이든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재편을 해야 되고요. 제조업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에서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사고를 벗어나 고용을 확 늘릴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예, 청년 실업률은 최근 2달 연속 2자리 숫자입니다. 일자리 공약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당사자인 청년들은 이 공약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 믿음이 별로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전다빈 기자가 대학가와 고시촌 창업센터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 힘드니까 되게 사기업 공무원에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 자체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기업이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서 푸시를 한다고 한들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될 수 있느냐. 뒤늦은 공약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있을 때 탁 내놓는 게 아니라 전부터 쭉 해왔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 정도로는 고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정말 바라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다들 지금 공무원에 몰리고 있는 환경인데 일한 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비정규직을 조금 더 줄이고 청년들도 정규직에 많이 채용될 수 있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주는 정책도 10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 100만이 넘는 청년이 창업하게 하겠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리사분과 연계를 해준다거나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 규명의 단서가 될 기록 장치를 찾기 위해서 아주 핵심 부분인 조타실에 들어갔습니다.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계속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오늘 세월호 조타실 내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타실은 이준석 선장과 또 선원들이 침몰 직전까지 머물다가 탈출한 곳이기도 하는데 상태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침몰 당시 이 말씀하신 그 조타실 외벽과 파이프 등을 붙잡고 있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선체조사위원회가 미수습자 수색과는 별도로 안으로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바로 세월호가 항해한 기록을 담고 있는 침노 저장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맡길 예정이었는데 이 장치가 있는 곳에 워낙 많은 자재와 진흙이 쌓여 있어서 오늘은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타실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진흙과 따개비가 벽에 붙어 있지만 무전기가 충전기에 꽂힌 채 2대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선반에 각종 운항 차트와 책자 등이 책꽂이에 양호하게 꽂혀 있는데 전문가들은 배가 움직이는 것을 감안해서 반고정식으로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모습을 유지한 것 같다고 추정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조타실에서 시계도 발견이 됐는데 10시 17분에 멈췄다면서요. 이것도 의미를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조타실에 있던 시계인데요. 바늘을 보면 10시 17분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바늘 시계이기 때문에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침몰 당시인 오전 10시 17분으로 무게가 쏠립니다. 선체조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계 역시 선내에 공급되는 전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바늘이 멈춘 그 시각이 바로 선내 전기 공급이 끊긴 시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7분이라면 세월호 선체가 좌측으로 108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고 또 선내에 있는 비상 발전기까지 작동을 멈춘 시각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 시각은 당시 세월호 단원고 학생이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라는 이 3마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그 시각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미수습자 수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진척이 좀 있는지요? 네, 객실에 있는 3층과 4층에 이미 확보된 짐 추진을 통해서 작업자들이 들어갔지만 진흙과 자재를 걷어내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목포신항 말고도 세월호가 침몰해 있던 진도 앞바다 수중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 4층 선미가 맞닿아 있던 해저면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는데 바로 이곳은 특별수색구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미수습자 가운데서도 단원고 여학생과 일반인 미수습자의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큰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류가 빨라서 1시간 정도밖에 잠수사들이 잠수하지 못했지만 유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갑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28일에 인양 과정에서 가장 먼저 뼈 조각 7점이 발견이 됐는데 육안으로 돼지뼈라고 확인이 됐지만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정밀 검사 결과 돼지뼈라고 확인하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세월호 앞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정유라 씨의 대학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체육특기자 관리가 엉망인 사실이 드러났죠. 고려대와 연세대가 특기생도 성적이 안 되면 뽑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체육특기생을 뽑을 때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100명 중 70등 정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틀은 한 30% 정도의 얘기를 했고요. 상반기가 끝날 때 정도나 아니면 올 가을 정도쯤에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수능으로 할지 내신으로 할지 검토 중인데 내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학교 모두 지금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면접으로 체육특기생을 뽑고 있는데 생기부 반영 비율은 고려대가 50%, 연세대가 10%입니다. 또 입학 후에도 일정 수준의 학점을 받지 못하면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훈련이나 경기 참여를 이유로 결석하는 것도 전체 수업의 절반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유라 씨 사태 이후 대학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 씨처럼 3회 이상 학사 경고를 받고도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생 39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고려대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2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휘발유 공급이 제한된 지 일주일이 지나며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송유관은 잘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축설, 정유시설 이상설을 비롯한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굳게 문이 닫힌 평양의 주유소입니다. 고려항공이 운영하는 칠성주유소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19일 제한급유가 시작된 평양의 석유 부족이 확산하고 있다고 중국 CCTV가 평양 실상을 르뽀로 전했습니다. 문을 연 주유소는 차량 행렬이 1km 이상 장사진을 이룹니다. 90元左右，而目前它的价格已经上升到了160元人民币，可以说涨幅是超过了70%。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단동 바산 유류 저장소와 북한 백마의 봉화화학 공장을 잇는 북중 우이송유관은 현재 정상적으로 송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탈북 인사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가격 상승은 있었지만 주유소 영업은 계속됐다며 당국의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각국 정보당국은 비축설, 가격 조정설, 정유설비 이상설, 군비 강화를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중 송유관이 3개월만 막히면 북한 경제가 마비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미중 압박 속 평양의 석유 공항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사드 포대가 본격 배치되고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첫 자국산 항공모함을 공개했습니다. 전투력이 기존 랴오닝 항모의 6배라는 평가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중국의 새 항모는 외관상 기존 랴오닝함과 큰 차이가 없지만 레이더, 통신, 무기 부문에서 중국의 최신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최대 전투기 40대를 싣고 최신형 스텔스기 젠 20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이 이지스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을 거느린 전단을 갖추게 됐습니다. 산둥함으로 명명될 예정인 새 항모의 전투력은 랴오닝함의 6배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연안 방어형에서 원양 전략형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랴오닝함으로 훈련 위주의 전단을 꾸려온 중국이 대양 해군의 굴기를 본격화했습니다. 항모 10척을 운용하는 미국의 제해권을 견제하는 단계에 다가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 항모는 해양 영유권 분쟁지를 중심으로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략적 이익이 맞물린 남중국해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미중 간 제해권 다툼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망언이 또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15,000명 이상이 숨진 동일본 대지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가장 큰 암은 문화재 하계사다. 이 패거리를 쓸어버려야 한다는 지방 창생상. 태풍 피해 지역에서 부하 직원 등에 업혀 물웅덩이를 건넌 뒤 장화업계가 돈을 꽤 벌었을 것이라던 내각부 정무관. 지난 18일 경제산업정무관은 불륜 스캔들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진 부흥상의 망언. 遠くでですね、あっちの方だったからよかったんですが、これがもっと首都圏に近かったりすると、もう莫大なですね、甚大な被害が 2만 명 가까이 숨지거나 실종된 동일본 대지진의 참상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부흥상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과 귀환의 책임도 피해 주민들에게 돌렸습니다. 任命責任はもとより内閣総理大臣たる私にあります。こうした結果となりましたことに対しまして国民の皆様に心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아베 총리는 부흥상을 서둘러 경질했지만 연립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일강 체제의 독주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베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헌입니다. 발길이 끊긴 중국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단체 관광객들에게 공공 자전거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100명이 처음으로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자전거 100대가 출발 준비를 합니다. 한국으로 포상 관광으로 온 인도네시아 회사 직원들입니다.
하나둘 페달을 밟자 눈앞에 푸른 한강이 펼쳐집니다. 서울 도심에서 한강의 봄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Kami pertama kali di Seoul, Sungai Hanga indah sekali. 기업 회의나 포상 관광으로 서울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서울시가 특별 관광 코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첫 번째 시행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상을 받아 우리나라를 찾는 단체 관광객의 35%가 동남아시아 사람들로 49%인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프로그램과 함께 매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를 직접 방문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2월 출생아 수가 또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100조 원의 예산을 부었다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에 인구 절벽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2년 전 첫째 아이를 낳은 이보미 씨. 한때 둘째를 가질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하반기 복직과 함께 계획을 접었습니다. 야근을 해야 되는 날들이 좀 있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던가 사실상 둘째까지는 낳기 힘들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통계청은 2월 출생아 수가 3만 6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1, 2월 누적 감소폭이 10%대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 명보다 낮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와의 출산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2015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제자리 걸음인데 비해 바로 옆 일본은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동안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같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이 집약된 현상이기 때문에 육아정책뿐만 아니라 주택, 노동,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올 시즌 야구에선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가 도루 왕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카리브해 출신 기아 버나디나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안타 없이 한 점을 뽑는 마술. 버나디나의 발야구라면 가능합니다. 볼넷으로 1루를 밟은 버나디나. 2루를 가볍게 훔친 뒤 희생타 2개로 홈을 밟습니다. 기아 1번 타자 버나디나는 도루 8개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성공률도 80%나 됩니다.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1.3초. 2루 송구와 태그까지 3.3초가 걸립니다. 주자는 이 시간 안에 2루를 밟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버나디나의 빠른 발은 이 공식을 깨버립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프로야구 최초로 외국인 도루왕 탄생도 가능합니다. 역대 도루왕 타이틀은 해태 김일권이 5번, 이종범과 정수근이 나란히 4번씩 차지했습니다. 현역 선수론 KT 이대영이 4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팀 도루 1위로 득점 효율을 높인 기아는 가장 먼저 15승 고지에 오르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03년 이종범 이후 14년 만에 타이거즈 출신 도루왕이 탄생할지 버나디나의 발에 팬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JTBC 전영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과 도서관을 폐쇄한 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닥과 천장 곳곳이 갈라져서 학생들 안전을 걱정해서인데요. 학교 측은 근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재개발 공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건물입니다. 제 뒤로는요, 건물 안전점검 관계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가 있는데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 공간은 원래 독서 수업이 진행됐던 공간이라 학생들의 출입이 비교적 많았던 곳인데 지난 4월 초 원인을 알 수 없는 균열이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균열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위쪽을 한번 보시면요. 군데군데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발견될 당시에 이 천장재 위에 이렇게 날카로운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천장재만 없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학교가 갈라진 바닥과 천장을 처음 발견한 건 이달 10일입니다. 도서관 바닥이 올라오면서 학생 여럿이 걸려 넘어질 뻔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교사가 바닥재를 뜯어내자 균열의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뜯어봤더니 금이 쫙쫙쫙 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 복사도 하고 프린터도 할 수 있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급히 옮겼죠. 저쪽 방으로.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때는 너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금이 간 건 다른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한 층 아래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현재는 이곳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아놨는데요. 도서관과 같은 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는 곧바로 화장실 2곳과 도서관을 폐쇄했습니다. 학생들도 불안해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집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학교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학교 측은 주변 공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에서 학교가 받은 점수는 B등급으로 간단한 보수와 보강만 필요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건물 뒤쪽으로는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에 따르면 처음에는 먼지와 소음 그리고 약간의 진동 피해만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이 방음벽 설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현장을 살펴본 시공사는 일단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경우 보수 보강 공사를 할 방침입니다. 결과에 따라 구청 및 조합, 학원과 보수 보강 공사를 협의해서 인근 주민과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재개발 조합은 학교 건물이 오래돼 균열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온 뒤 학교와 대응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예정입니다.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지금 처음 투표하는 건데요. 탄핵 정부 보면서 꼭 이번엔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뿌듯하고요.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저는 비록 경력이 일천한 진행자였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주요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정주영 후보 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 한 사람, 즉 김영삼 후보만은 릴레이 토론은 물론이고 TV 토론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참 뒤인 2010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담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후보였을 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대처가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는데 왜 토론을 하느냐? 토론은 지는 쪽에서 이기는 사람을 흥분하게 해서 실수를 유발하게 하려는 것이다. YS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토론에 응하지 않아서 굉장한 비판을 받았지만 그 여자 말이 참으로 훌륭하고 옳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말은 그 다음입니다. 막상 선거를 시작하니 국민들이 다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초점이 가더라. 대선 토론을 기점으로 승패가 갈린 사례는 선거와 토론의 역사가 오랜 미국에는 제법 있습니다. 이미 전설이 된 케네디와 닉슨의 텔레비전 토론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은 상대의 공격에 또 시작하는군요 라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역전시켰습니다. 조지 부시는 재선에 도전할 때 초조한 모습으로 손목시계만 들여다봐서 졌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아마도 YS에게 그런 고약한 조언을 했다던 마거릿 대처는 이런 사례들을 잘 알고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토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과정이라면 그것을 피하거나 최소화했을 경우에 결국 커다란 피해를 입는 쪽은 유권자, 즉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주최한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평가가 따랐고 후폭풍도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풋내기 토론 사회자가 이만큼의 시간을 돌아서 어제의 토론을 진행한 소감은 이렇습니다. 당시 YS 시절의 유권자들은 혹 그의 주장대로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토론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유권자들은 6번의 주어진 토론을 하나하나 기다리며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토론은 아직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것 같았다. 성주군 주민이 오늘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사드 장비 진입 과정을 겪으면서 한 말입니다. 12명이나 다쳤고 그 대부분이 80대 할머니들이라는 그런 소식까지 저희 일부 첫머리에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현장에 있었던 주민을 한 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이기도 한데 임순분 부녀회장을 화상으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순분 회장님께서는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지금도 온몸이 아픕니다. 예. 이거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이나 다쳤고 주로 또 80이 넘은 할머님들이셨다고 해서 더 걱정인데 어쩌다가 기절까지 하시게 된 상황이 됐는지 오늘 그 새벽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어젯밤 12시까지 저희 주민들이 마을 앞 회관에서 모여 있다가 젊은 분들이 그 어르신들 들어가서 잠시 눈 붙이고 나오라 해서 들어왔는데 1시 5분에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지금 사드가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달려 나오면서 그 해관으로 모여들었고 또 제가 비상벨을 눌려서 주민들을 이렇게 해관 앞으로 나오시게끔 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경찰들이 저희 주민들을 에워싸고 또 일부 주민들을 격리시키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는 4시쯤 돼가 그 장비가 들어올 때 있었고 그 이후에 6시쯤 되어가지고 한 번 더 있었는데 저는 그때 6시쯤에 다쳤습니다. 예.
그때 거기서 좀 충돌이 있었고 그때 기절을 하셨다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때 그 사드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경찰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그 민주경찰이라면 우리나라 백성을 보호해 달라고, 미군의 편이 아닌 제발 우리 그 주민들의 편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면서 매달렸는데 경찰은 무시를 했고, 들어오는 사드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서 제가 그 속으로 맞겠다고 들어갔는데 경찰에 의해서 봉쇄가 되면서 그 팔꿈치로 제 앞 그 이빨을 가격을 당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 예. 그 치아는 네. 괜찮으십니까? 가격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2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네네. 그 일종의 저 물리력 행사인데 그 정도면 누가 그랬는지는 좀 잘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예. 분명히 제가 알 수 있는 건 경찰이 팔꿈치로 저를 찍었다는 것. 예. 그리고 제가 그 제 옷이 잡아당기면서 그 목이 조금 졸렸다는 것. 예. 이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참 급박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새벽 4시경 네. 또 새벽 6시경 두 차례로 나눠서 장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뭐 거의 밤을 꼬박 새우면서 막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는데 그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경찰들 병력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조금은 기분이 이상했지만 예. 설마 밤중에 한밤중에 이렇게 오겠나 싶어서 잠시 들어간 사이에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 주민들도 다 뛰어나와서 끝까지 함께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장비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직접 보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많이 좀 착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 장비가 들어가는데 저는 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예.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 장비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군이 그 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주민들을 향해서 씩 웃음을 짓는데 마치 비웃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 글쎄요, 그 차를 운전하고 들어온 미군의 심정을 저희들이 뭐 짐작하긴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게 비웃음인지 멋쩍은 웃음인지 그건 좀 모르겠으나, 거기서 그렇게 사드를 막기 위해서 모두 나와 계시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80, 90 어르신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고 매달리고 사정을 했습니다. 경찰들한테. 예. 저하고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임순분 씨께서는 그래도 지금 다시 깨어나셔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다치신 분들 상황은 네네.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저하고 같은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이 4분 있는데 그 가슴에 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셨고 예. 경찰들에게 밟혀서 이렇게 무릎을 다치신 분이 있었고 팔 골절을 당하신 분이 있었고 또 가슴에 그 87세 되신 할머니는 집에 갔다가 통증을 호소하여서 이제 병원에 실려왔는데 예. 군홧발에 밟혀서 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격렬했던 김천 것 쪽에 같습니다. 예. 네네. 김천 쪽에 4분 가신 분들도 다치신 분 중에서 또 다리에 기부술을 하고 그 퇴원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예. 기부술을 하고도 다 그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거의 배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여기 그 서울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좀 마지막으로 여쭙죠.
저희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사드가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불법 사드가 들어가면서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불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분명히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고 하나하나 다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 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예, 부녀회장이신 임순분 씨였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앞서 1부에서는 어젯밤에 열린 JTBC 토론회를 전후로 실시한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부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좀 추가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역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안보 이슈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역시 그것도 토론에서 불거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10년 전 문제를 다시 꺼내서 진실 공방을 하는 것이 과연 뭐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유권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최근 이슈 가운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 논란을 이유로 해서 지지 후보를 혹시 바꾸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8.1%만 지지 후보를 철회하거나 바꿨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70% 넘는 응답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아주 뭐랄까요,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8.1%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군요. 송민순 전 장관의 폭로성 발언이 이제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조사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까지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1%만 지지 후보를 바꿨거나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예. 물론 정치 성향별로나 세대별로 보면은 차이는 있습니다. 이 보수층과 50대에서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는데 그렇지만 10%대 수준이었습니다. 예, 예. 이 주목할 부분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이후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일부 안철수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로 이동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 이슈에서 다소 좀 도움을 받고 안철수 후보는 그 이슈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홍 후보는 그렇다면 뭐 당연히 안보 이슈를 계속 부각할 테고 실제로 어저께 토론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이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이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다양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토론회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습니다. 예.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을 꼽고 싶습니다. 5천년 이 민족의 가난에서 헤어나게 해주고 물론 뭐 인권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강인한 대통령이 나와야지 이 남북 관계를 수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TV 토론으로 지지율의 변화가 있다고 앞서 일부에서 저희들이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의 변화가 눈에 띄었죠. 네,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각각 1,000명씩의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예. 그 가운데에서 오늘 조사에서 심 후보가 지지율 8.6%로 이 전후 어제와 오늘 사이의 어떤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예. 저희가 JTBC TV 토론을 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잘했는지 물었더니 심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무려 40%가 넘었습니다. 예. 10명 중에 4명은 심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답한 건데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론에서의 성적이 지지율로 잘 연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했고 사실 이 자리에 엊그저께 노회찬 상임 선대위원장이 나왔을 때도 바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노 위원장이 좀 장담을 하긴 했습니다. 곧 오를 것이라고. 실제로 이 조사만 놓고 보자면 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5 후보 모두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하더라도 근데 단일화에 대한 여론을 계층별로 분석하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는 단일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42.6%로 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 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에서는 70% 가까운 응답자가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찬성 여론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가 이 단일화 성사 자체도 회의적이지만 이 성사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17만 4천 명의 공무원,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요. 그것만 해도 이 21조 원이 훨씬 넘어요.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저한테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네,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공약을 놓고 두 후보가 충돌했습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게 문 후보 계획인데 재원에 대해서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팩트체크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쟁점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1만 개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네. 그 공약의 세부 내용이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어제 저 첫 번째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새롭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놓고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네.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7조 원, 유승민 후보는 21조 원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똑같이 17만 4천 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 4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제 유승민 후보의 계산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만 4천 명 곱하기 2,500만 원 곱하기 5년. 이래서 21조 7,500억 원이 나옵니다. 저 2,500만 원은 구급 공무원 초봉과 또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는 게 유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임기 5년을 곱해서 액수가 21조 원대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만 보면 유 후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계산법을 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17만 4천 명을요, 5년간 나눠서 순차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략 3만 4,800명씩 뽑아서 5년 뒤에 누적 인원이 17만 4천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계산식이 이렇습니다. 3만 4,800명 곱하기 3,400만 원 곱하기 누적된 연수. 그래서 17조 원대가 되는데 여기서 저 3,400만 원은요. 7급 7호봉의 급여와 수당을 합친 금액이라는 게 문 후보 측의 네.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문 후보 말도 맞는데 결국에는 17만 4천 명을 한 번에 뽑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뽑느냐 여기에서 좀 갈린 건 우선은 네. 구급 공무원의 그 연봉을 대입하느냐 아니면 7급 7호봉을 대입하느냐의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순차적 채용이냐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임기 초에 17만 4천 명을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5년 임기를 곱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5년 임기에 걸쳐서 첫 해, 둘째 해, 마지막 해까지 서서히 늘리는 공약을 짰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두 후보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유승민 후보 측이 추가로 자료를 내고 또 반박을 했죠. 네, 바로 이 자료인데요. 7급 7호봉인 공무원 한 명이 1년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전체 예산액이 얼마냐? 유 후보 측은 5,2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총 비용으로 일자리 마련의 재원을 계산해야 된다. 그게 합리적이다라는 이유를 밝혔고요. 반면에 문재인 캠프는 3,400만 원이 맞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관계부처와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를 했는데 그 결과는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량이었고요. 같은 호봉도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2,700만 원 정도 되고 직급 보조비, 급식비, 정근수당, 상여금, 명절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반영되지 않은
확실치 않은 금액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문제가 아주 뜨거웠는데 추가로 또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도록 하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박성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바로 예. 나이 얘기인데요. 어제 TV 토론에서 나왔던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예.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예. 오늘 뭐 인터넷에서 나이 문제로 하여간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먼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예. 버릇없다라는 표현은 어른이나 남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박성태 기자도 국립국어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국립국어원 아닌가요? 예, 국립국어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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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국립국어원으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예. 좀 전에 확인해서. 아, 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응당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티즌들이 두 사람의 나이를 검색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줄곧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53년 1월생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54년 12월생이어서 예. 1년 11개월이 홍준표 후보가 더 어립니다. 거의 2살 차이.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빠른 53년생이고요. 고등학교 졸업도 그래서 좀 빠르고 사시도 두 기수 선배입니다. 예. 그래서 네티즌들은 나이 어린 홍준표 후보가 나이 많은 문재인 후보에게 버릇없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홍 후보가 오늘 또 한마디 했다면서요? 예,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하고 내하고 동갑입니다. 호적상으로 그래 돼 있지. 동갑입니다. 예, 수많은 나이 논란의 종착점이 사실 호적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건 뭐 소수 빼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 정황상 호적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들 나이를 가지고 누가 맞냐 적냐를 다투는 게 의미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 네, 국립국어원 원장을 지낸 송민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보세요나 버릇없이란 표현 둘 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든 또는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든 쓰는 것은 예의 바르지 못하다. 더욱이 대선 후보끼리 쓰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그렇게 딱 판정을 내려줬군요. 예. 다음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토론 또 합시다입니다. 예. 뭔가요, 이거는? 주어가 예. 빠졌는데 누구 얘기입니까? 정의당 얘기입니다. 예. 어제 심상정 후보의 TV 토론이 잘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는데요. 예. 오늘 정의당 당직자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하루 동안 오후 4시 기준으로요. 응원 전화가 350여 통이 왔고 후원금은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 대선 기간이어서 관심이 좀 많아서 보통 하루에 25명 정도가 입당을 하는데 오늘 오후 4시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 240여 명이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토론이 벌써 네 번째였는데 저희 토론 이후에 굉장히 좀 예. 그전에도 토론이 있은 뒤에 조금 입당이 늘긴 했는데 예. 특히 오늘은 뭐 보통 때보다 8배 이상 입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간 정의당,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 후보의 지지율도 아까 저희 조사에 따르면 좀 오른 것으로 나왔으니까요. 예. 심상정 후보가 이제 관심을 좀 끌면서 예. 대선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심상정 후보 지지층과 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약간 겹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예. 그래서 이쪽 지지층이 좀 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의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기존 중도층에서 비문 정서가 있던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예. 즉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최명길과 최명길이 왔다입니다. 이것도 알만합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예. 첫 번째 최명길은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했고요. 내일 국민의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힌 최명길 의원입니다. 예. 최 의원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고요. 내일 입당 선언문도 지금 거의 발표문도 작성이 돼 있는데요. 예. 입당 뒤에는 안철수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도 국민의당에 그러면 입당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오후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최명길 의원의 그 입당 사실 알아내냐? 그제 최 의원이 직접 찾아왔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결심을 밝혀서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께서도 입당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입당 가능성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가능하냐? 최측근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가능하냐라고 물으니까 이미 본인이 탈당을 했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최명길 또 한 사람, 최명길 의원이죠. 네, 두 번째 의원 말고 저 김한길 의원의 부인. 예. 예. 두 번째 최명길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부인인 영화 배우 최명길 씨입니다. 예. 오늘 남편인 김한길 전 대표와 함께 전남 무안에서 유세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죠.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번 같이 이제 지지를 다 하면서 국민의당에서는 호남에서 주도권을 굳히기 위해서 총력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우선 1차로 김한길 전 대표와 최명길 씨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선대위의 한 본부장에게 앞선 최명길 의원과 지금 영화배우 최명길 씨와 누가 더 기대되냐 하니까 둘 다 똑같이 기대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건 좀 우문현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겠지만 내륙 지방은 건조한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 자, 뉴스가 끝나고 바로 페이스북 라이브, 오늘 소셜 라이브 정치부 기자들이 와 있는데 아마 어제 토론을 가지고 뒷얘기를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